이제 다음 영상입니다. 갑태외전 수강생들 감상평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정희님이 제일 먼저 올리셨어요. 이정희님은 딱 준비해놨다가 발제문이 딱 올라오면 딱 올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발제문이 안 올라오니까 감상 먼저 올리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감상 먼저 올리셔도. 그러니까 이정희님 만약에 쓰시면은 그냥 올리세요. 발제문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데 이정희님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수강생들 작품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해요. 좋게. 그래서 어떤 단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단점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요. 2번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수정해야 할까?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태외전이라는 이 작품을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감상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정희님이 제가 추정하건데 요런 비슷한 갑태외전에 나오는 요런 비슷한 마을에서 요런 비슷한 사건도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런 걸 경험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작두에 뭐 손을 다쳐 손목이 잘리고 이건 아니더라도 작두지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 군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빵집도 있고 뭐 빵도 팔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저 집성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논과 밭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송아지 키우고 이런 것들을 직접 그런 데서 잘하신 분이 아닌가 이정님이. 그러니까 이 작품 읽으니까 고향 생각나고 내가 살던 그 마을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 이글 쓰신 분이 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게 뭐냐? 손을 다친 후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갑태와 가족들의 이야기다. 그렇죠? 시점은 다른 시점으로 생각해 와도 지금의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 제일 좋다고 해요. 이거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이 갑태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그런 얘기를 했죠. 갑태 이야기. 그럼 제목이 갑태 이야기 이랬으니까 갑태가 1인칭 주인공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그럼 결국엔 뭐가 되냐면 3인칭이어야 돼요. 3인칭. 그럼 3인칭 서술을 하려면은 작가 관찰자보다는 전지적 작가가 낫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유효적절하게. 그러니까 시점 선택은 잘했어요. 그다음 인물 표현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건 소설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엄청 정성스럽게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피소드들을 잘 짜놓으셨습니다. 에피소드들을 잘 짜놓으셨대요. 이종희님은 이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분 저는 많지만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이 영화가 검사였던 사람이 검사가 아니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지요. 갑태외전도 갑태가 손 다치게 되면서 그 전의 갑태와 다른 생각으로 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갑태의 외전격으로 자녀의 인생까지 포함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목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갑태외전 내전 그래서 손목이 잘리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 갑태 내전, 그 이후의 삶이 갑태 외전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정희님은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녀의 인생까지 포함한 제목. 그래서 갑태 외전. 그래서 제목 또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발제자가 느낀 감상. 재밌게 읽었대요. 잘 읽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긴장했다고 해요. 그 석유로 밝히는 불 있죠. 갑태가 손 다치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왠지 불이 날 것만 같아. 2번 일어나잖아요. 넘어졌어요. 야단치죠. 다시 했는데 이쪽도 반대쪽으로 또 넘어져요. 그 부분에서
손 다친 것보다 이 부분에서 더 긴장을 느꼈다. 그 다음에 결말에 갑태의 뒤를 따라갔다는 부분과 딸들이 엄마를 알아서 도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는 서술은 갑태의 자식들이 갑태 부부와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암시라 느껴졌다. 이정희님은 그렇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 느낌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봤어요. 사는 모습.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갑태 자신은 딸들에게 부엌대기처럼 이렇게 일 안 시키려고. 왜? 나중에 시집 가서 부엌대기 할 거니까. 저 어린 애들 부엌대기 시키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러죠. 자기와 같은 그런 농사꾼, 그런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사는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고 공부해라 고 얘기하는 것은 뭐에? 아들과 딸의 미래를 위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달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딸들은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부엌살림을 하고, 아들은 또 갑태가 논밭일 하고 있을 적에 같이 옆에서 도우면서 나중에 아버지 뒤를 따라오죠. 갑태 뒤를 따라오죠. 이렇게 갑태 뒤를 따라오는 것을 갑태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밭일 끝내고 들어오는 갑태의 모습을 하면서 아들도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 부분을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가 넘어간 지가 한참 되었다. 저녁 공기가 어느새 차갑게 몸에 스며들었다. 갑태는 지게를 지고 논두렁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지게를 지고 논두렁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게 갑태의 일이에요. 그럼 아버지 도우러 나갔다가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나같이 농사 짓게 할 수는 없다. 암 공부를 시켜야 돼. 나처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몸이 닳도록 일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뭐라 했어? 벼는 이렇게 서야 된다. 산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찔리는 거, 그런 것도 산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당해봐야 된다. 그게 삶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신용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인사 잘해라. 그래서 공부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자기와 같은 그런 농사꾼 노동자 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얘 아버지하고서는 갑태가 얘기하면 아들은 고분고분 아버지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일 마지막 장면, 아들이 갑태의 뒤를 따라갔다는 그냥 마지막 장면일 뿐이지, 이것이 꼭 갑태의 아들이 갑태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소설 속의 서술, 그냥 그 장면을 서술한 것이지 그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걸로는 저는 보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할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말 부분에 딸들과 아들의 서술은 무엇을 의미함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딸하고 아들. 딸한테 집안일 시키지 않는 건 아들한테 저기 뭐 하지 마라, 신용을 지켜라, 뭐 해라,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저 아들이 뒤를 따라갔다는 건 그냥 서술이고, 딸들한테 하는 행동, 즉 누구예요? 갑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에게 바라는 거죠. 얘네들이, 내 아들 딸이 나중에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즉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좋겠다. 예?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처녀총각 연애할 적에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허락을 받으면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죠.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럼 오케이 한대요.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은 다른데 성격은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버지가 오케이 한다는 거야. 볼까요? 아들딸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아들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길 바라느냐는 욕망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딸한테 자기 아내가 지금 고생하잖아요. 내 딸들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들한테는 나와 같이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점에서 지금 그 이정희님이 질문하신 결말 부분의 딸들과 아들의 서술은 무엇을 의미한가? 그냥 부모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부모 마음, 아들과 딸을 향한 부모 마음. 그 이상이 아닐 거예요. 거기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딸들이 뭐 나중에 엄마하고 똑같이 됐다, 가태 아들이 가태하고 똑같이 됐다, 그거를 암시하려고 뭐 아들이 뒤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가태의 뒤를 따라갔다. 지금 집으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 따라서 집으로 간 거죠. 그리고 더 거기에 뭐 심각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규영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는데 딱 예리하게 탁탁 뭐 하나씩 어떠지 좀 지나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부분씩 예리한 부분이 있어요. 좋았던 부분, 대화체가 사투리를 사용하여 정감이 가고 서사가 세밀하고 좋았다. 여기서 갑태회전 이 소설의 배경은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면은 전라북도하고 연결되니까 충청남도의 사투리하고 전라북도의 사투리하고 이게 경계예요. 충청북도 있죠? 충청북도하고 이 강원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경상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보면은 조금 충청도 말인데 강원도 말 같기도 하고 경상도 말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합쳐지는데 어디에요? 지리산자락이잖아. 지리산자락. 우리 화개장터 있죠? 화개장터. 그게 뭐냐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합쳐지는 부분이에요. 거기 충청도까지 이렇게. 그 화개장터 거기에 가면은 삼도 사투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흔히 삼남이라고 해요. 삼남의 사투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경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충청도의 사투리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유기영님이 지적하셨듯이 소설의 각주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예전에 소설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각주 표시해가지고 무슨 학술 논문 쓰듯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 좋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면서는 어려운 단어, 또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거는 요건 어느 부분에서 인용했다는 것도 표현하고 흔히 이제 저작권, 표절 이런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식귀절에서 이렇게 소설 문장을 따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어디에서 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그거 있었죠. 비상 어떤 비상에 보면은 이거 어느 신문 기사에서 나 가져온 거다 이런 소재를 어디서 가져왔다는 것까지 딱 밝혀놨죠. 그것처럼 각주 표시를 해서 소설 속의 어떤 단어, 어휘라고 그러죠. 어휘 아니면 어떤 문장 해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런데 유기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소설의 각주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국어사전 찾으면 나오는 것, 인터넷에 어휘 검색하면 나오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어휘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각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동정, 고사, 전방, 건불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만약 모르면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은 굳이 각주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투리, 지역어라고 하더라도 굳이 각주 표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저하고 똑같은. 소설이 빵집이 꿈부터 시작되는데 꿈과 갑태의 사고와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 꿈에 빨간 고가를 쓴 사람이 갑태의 집을 물은 것과
사고 후에 갑태가 피를 흘리는 것과 연관 지으려면은 빵집이의 꿈이 신통하다든지 그런 짧은 에피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선을 깔아야 효과가 더 있을 듯하다. 그러니까 빵집이의 꿈이 신통하다는 그런 서술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면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대화 몇 마디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요즘 갑태 뭐해? 아니 갑자기 갑태는 아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해. 멀쩡해. 그럼 되는 거죠. 이게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해요. 라는 말 속에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독자들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주인공 갑태가 손을 다치고 세상을 비관하다 착하게 산다는 것으로 갑태외전이라는 제목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이문구 선생이 친구 유재필을 소재로 쓴 유자소전 정도에서 전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갑태전 아니면 아까 얘기죠. 갑태소전. 유경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제일 좋은 제목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 제목은 그냥 갑태 이야기예요. 그다음 황선홍님이 3인칭 시점 소설이다. 손목이 잘릴 뻔한 사건, 그걸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 주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전을 읽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소설이 있으면 그 각주가 표시됐으면 밑에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럼 소설을 읽다가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요. 그것이 별로 소설을 읽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 속의 각주 표시라는 것은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인터넷 뒤져도 잘 나오지 않는 거.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 그 지역에서만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 그런 경우에나 쓰는 거지. 조금 어려운 단어, 조금 뭐 저 방언 이런 거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각주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빵집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 참 재밌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차독백이라는 마을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 설명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 갑태 이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갑태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갑태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는데, 제 생각에 이름이 우리들 저 돌림자를 쓰잖아요. 돌림자. 갑자 돌림이면은 이렇게 뒤에 태가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고, 태자 돌림이라고 하면 앞에 제 생각에는 갑을 병정을 해석해요. 갑태, 을태, 병태, 정태 이렇게. 만약에 오형제다 그러면 갑태, 을태, 병태, 정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어떻게? 참 성의 없이 지은 거죠.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뭐 천자문도 뭐 몇 글자 하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조금 좀 한자 좀 글 좀 안다는 사람한테 이름 지어달랬더니 무슨 돌림이요? 태자 돌림이요? 이랬더니 첫째니까 그냥 갑태로 해. 둘째니까 을태.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갑돌이와 갑순일이잖아요. 저 노래 가사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예요? 그건 남매예요. 사실은 이 집에 갑돌이고 이 집에 갑순이고 그게 아니에요. 갑돌이는 오빠고 갑순이는 여동생이고, 아니면 갑순이가 누나고 갑돌이가 누나고. 왜 앞에 갑자가 같은 글자잖아요. 근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니 둘이는 사랑을 했다고. 그렇고 이건지 흔히 명명법이라고 그래요. 명명법. 이거 꼭 알아두세요. 명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 짓기죠. 이름 짓기.
사람 이름 지으면서도 등장인물 이름 지으면서도 이 명명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사다, 검사다, 대학 교수다. 그런데 이름이 갑태야. 어때요? 뭔가 안 어울리죠. 그래서 그 갑태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네, 일단 못 배운 사람, 좀 가난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에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꼭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 뭐예요? 1, 2, 3, 4. 이게 들어가면은 이름 별로 안 좋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용칠이, 용팔이, 칠룡이, 네? 그죠? 바보 용칠이, 용팔이. 전에 뭐 저 주먹 저 깡패드 얘기 나왔었죠. 용팔이. 이렇게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있습니다. 만복이, 복이 만 개나 있으라고. 그다음 꼭 만복이만 하면 천복이도 있어요. 그래서 110만 천 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등장 이름 지을 적에도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깡패는 깡패 이름답게, 깡패다운 이름. 그다음에 뭐 어떤 학자라든가 어떤 인격자라든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그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죠. 대학 교수 이름인데 칠명이야. 이거 뭐야? 꼭 뭐 이름에 이게 숫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꼭 나쁘다 그건 아니죠. 대통령 이름에도 숫자가 들어갔었죠. 누구? 네, 김영삼. 삼자다. 여기 영은 뭐예요? 삼수변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해영칠령인데 3번 만에 대통령 된 거죠. 한자가 좀 이상해요. 미끄러가지고 한자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쨌거나 소설 속의 등장인물 이름 지을 적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력, 그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갑태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는데, 일단 갑태라는 이름에 주는 이름은 갑을병정의 갑. 태는 태가 으뜸하게, 태양할 때 태자 저거 쓰잖아요.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이름 붙인 거예요. 좋은 의미만 부여한 거예요. 왜?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금 한자 조금 아는 사람이 그냥 맞으니까 갑태라고 해라 이랬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니까 결국 없이 살고 무식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용은 있고 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전빵 주인 빵집이가 꿈까지 꾸면서 등장한 게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빵집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소설의 등장인물이 좀 많다고 느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사화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들이 막내라고 생각하며 읽었는데 아니야. 요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갑태외전 쓰신 분은 요거 좀 참고를 하세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저도 읽으면서 헷갈렸어요. 분명히 위에 둘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셋을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봤어요. 그러면 넷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아들 밑에 또 다른 딸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막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막내는 누구예요? 막내는 이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둘째를 가리켜가지고 언니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언니라고 부르는 거는 저건데 저 뭐예요 저 여잔데 그럼 밑에 딸이 또 하나 있나? 예. 그런데 농촌에서는 남동생이 누나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죠. 저기 동서지간에 어떻게 보나요? 동서지간이 왜요? 남자들도 동서가 있고 여자들도 동서가 있잖아요. 그럼 동서지간에 여자가 위에 시아주버니 저기 누구야 저 부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여자끼리도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끼리도 형님이라고 그러지만 여자끼리도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님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 부를 적에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을에 아니면 요 집안의 어떤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이 글을 쓰신 분 황선홍님은 헷갈렸을 거예요. 분명히 위에 둘 잃고 딸만 셋 놓고 막내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막내는 분명히 저 남자인데 사내 녀석인데 막내가 요 둘째한테 언니 이렇게 불렀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촌에서는 어느 마을에선가 어느 지역에선가 그런 저 방언도 들었는데 우리가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형제들 간에서도 형이라고 안 하고 언니라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부르는구나. 아마 여기서 그럴 거예요. 그거 저 표준어에 맞게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겠죠. 서술 속에 이제 작가가 설명을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재영님이 소설인가? 네, 소설이다.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김재영님도 딱 지적하잖아요. 빵집이의 존재. 그녀에 대한 세밀한 묘사에 감탄했는데, 근데 세밀하게 묘사한 것까지 좋은데 갑태하고 삶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 물론 갑태 부인 있죠. 갑태 부인한테 뭐 동정도 달아달라고 이렇게 교류가 있어요. 교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박태의 삶과 이렇게 뚜렷하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빵집이가 그 마을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과 관련지어서 첫 장면에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꿈이 이 빵집의 꿈이 영험하다. 그리고 이 꿈 때문에 꿈하고 이 갑태의 손목 잘라져 작두에 사고 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 우리 독자들이 추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은 있고 그 다음에는 빵집이는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갑태의 존재감이 큰 작품인데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을 빵집이가 독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주인공 등장이 너무 늦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인공 등장이 너무 늦었다라는 이런 김재영님의 느낌이 안 나오려고 하려면은 빵집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아주 영험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독자가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갑태가 등장했을 적에 등장이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갑태가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김재영님도 아까 유기영님과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굳이 각주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굳이 설명하고 싶으면 본문 줄거리 적당히 녹여서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여기서 본문 줄거리라는데 본문 줄거리가 아니고 서술에 적당히 녹여서 쓰는 게 좋을 듯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수술 받기 전과 후에 갑태의 태도가 돌변한 왜 이렇게 되는가? 1차 수술 받고 와서는 경숙이 엄마가 와서 어떡하냐고 말했는데 괜찮아요. 충청도 말은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갑태가 2차 수술 후에는 갑자기 확 돌변하죠. 술 먹고 삶을 비관하고. 그래서 첫 수술에서는 세계만
됐죠. 그다음에 요 두 개도 이제 저 두 번째 가서 2차 수술하면서는 다 나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의사가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대를 아주 크게 하고 있다. 아 괜찮아. 저 경숙이 엄마가 와서 이럴 적에 아 괜찮아요. 수술해 한 번 더 수술하면 이거 다 낫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신경 연결을 못 하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세 손가락도 겨우 움직이는데 이 두 손가락은 영원히 쓰지 못한다. 흔히 얘기해서 시골에서 쓰는 말로 그건 뭐예요? 병신이. 이거 거의 소설에도 나오죠. 그래 나 병신이다. 어쩔 거야. 뭐 이런 식. 거기에 대한 비관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저기 저 갑태가 변했다. 왜 변했다.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저 김재영님이 아주 칭찬한 게 있는데 문장이 정돈이 되어 있어 이해가 잘 된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글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서술하는 듯하여 읽기에 편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갑태외전을 쓰신 분은 소설을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정희님은 무슨 뭐 교과서에 나온 소설 읽는 것 같다던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작품에 허점 많아요.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군더더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뭐 하나 딱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 갑태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독자들이 읽을 적에 뭐 편하게 읽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를 딱 이렇게 드러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군더더기가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게 제일 급선무죠. 그 다음에 제목도 그렇죠. 굳이 외전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본편 외의 내용을 다루는 작품인데 본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외전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뭐 갑태전, 갑태소전, 김씨소전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엔 저 갑태 이야기가 제일 낫고 그냥 갑태 외전도 그냥 무난해요. 뭐 굳이 이렇게 따져서 그럼 외전이냐, 내전은 어딨냐, 본전은 어딨냐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문구의 유자소전 이문구의 유자소전 재밌습니다. 거의 어딘가 해설에 그렇게 밝혀놨어요. 이문구 선생님이 당신 친구라고 친구 얘기라고. 이 친구가 유씨였어요. 충청도 사투리를 잘 구사하여 현실감이 높은데 왼쪽이라는 말은 특별히 전라도 사투리를 썼다. 예,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전라도하고 충청도 경계 그 지역에서는 충청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써요. 그 다음에 갑태의 자녀 숫자가 알수 예, 이게 아까 저기도 지적했죠. 예. 어느 분이 또 지적하셨나? 허선욱 씨가 지적하셨나? 앞에서도 어느 분이 지적했어요. 네, 허선욱 씨도 지적했죠. 허선욱 씨도 지적했는데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언니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언니라는 단어 때문에 그거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셋 낳고 딸만 셋 낳고 그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봤는데 막내라고 여기서 막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 아들이 막내잖아요. 막내가 둘째한테 언니 이렇게 불렀다. 그런 마을이 있다. 그다음에 사내 형제들끼리도 위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부르는 그런 데도 있다. 그런 지역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작품에 나온 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저는 이 작품의 편지 아주 어색합니다. 결국 이 편지가 나타내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수술비, 병원비 깎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병원비 깎아달라는 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삽입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지 내가 의사라고 해도 그 편지 읽고 감동을 받아서 깎아줘야지 라고 마음이 안 들어요. 감동이 안 돼요.
독자인 내가 이걸 중에 감동이 안 되는데 그 의사는 감동을 했을까? 얼마나 감동을 했길래 좀 깎아줬을까? 아니면 찾아가서 비록 거리는 멀지만 편지를 보고 이 편지 내용이 다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편지에 그 편지를 읽고 저기 저 의사가 좀 시무룩해졌다라든가 그 표정만 알려주면 되죠. 뭐라고 썼냐? 쓴 딸내미한테 뭐라고 썼냐?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썼다고. 근데 편지 내용이 다 편지 원문이 그냥 인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데. 그다음에 제목은 그냥 갑태외전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갑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해주시니까 감상 올리는 걸 안 해주시니까 저도 기운이 안 나, 힘이 안 나. 저 힘차게 재밌게 강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내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저희 새로 올렸어요. 새로 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다시 저 수강생 작품 그거 보세요. 게시판에 심화반 토론 작품 1, 2, 3 올려놨어요. 1번 심화반 토론 작품 1 39 경계. 이 발제 김재영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김재영님한테 맡기냐고요? 김재영님이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감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관적으로 판단해봅니다. 김재영님 네,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9 경계. 그래서 김재영님 일요일까지 발제 올리면 월요일까지 10명 모두 다 이번엔 100%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 작품 쓰신 분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래야 감상을 올려줘야 내 작품에 대한 감상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줘야 그 글 쓴 사람도 신이 나죠. 그래서 수정도 좀 하고. 자, 다음 주는 39 경계 수강생 작품 게시판에 있습니다. 발제는 김재영님. 그리고 100% 다 감상 제출하기. 수정작 빨리빨리 하세요. 되는 대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작품 2차 작품은 이달 말까지. 아시죠? 맨날 뭐 써내라고만 해요. 네, 이런 어려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소설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작가가 되는 거죠. 그죠? 아무나 작가 되면 안 되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왜? 몸이 익혀야 되니까. 몸으로 익히려면 이런 과정 겪어야 돼요. 아시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